예, 안녕하세요. 어버입니다. 오늘은 그 상어의 공격이나 위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생각나는 대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직까지도 그 여러 영상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제 잡는 영상이고, 거진 지금의 주제와는 좀 얘기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런 상황을 갖다가 제가 겪으면서 영상을 찍은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는 거니까 조금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요번 영상이라든지 제가 지금 하는 말 같은 경우는 저의 이제 주관적인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이게 다 일반화되진 않아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지, 이게 뭐 그렇다라고 확정 짓는 건 아닙니다. 그 위험한 상황에서 첫 번째가 이제 바닷속에서 그 상어라든지 포식자들을 봤을 건데, 그런 포식자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일단은 무조건 도망간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도망을 가야겠죠. 도망을 가되, 도망을 그냥 가는 게 맞긴 맞으나 어떠한 행동을 취하냐에 따라서 상어가 공격을 당장 하느냐 당장 하지 않느냐가 나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본인이 소리를 지르고 물장구를 치고 허우적 된다고 하면 상어는 당장 와서 물 거예요. 하지만 여유롭게, 그 미친 사람처럼 헛소리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유롭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으로 본인의 마음가짐 상태를 조금 다잡으세요. 어차피 상어를 만나서 살 확률은 희박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참, 그리고 여기서 앞전에 제가 잠깐 미리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상어라든지 뭐 물개, 그리고 뭐 범고래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캐릭터만 보고, 아니면 만화라든지 저기 동물원 같은 데 가서 수족관에서 있는 것들만 보고 얘네들은 공격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참 멍청한 거 아시죠? 스스로 생각해도. 우리 인간은 육지에서 생활을 하지만 물속에서 들어가는 순간, 여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수족관이나 본인들이 생각하는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상어라든지 그런 범고래가 존재하진 않아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은 개인과 개인 간의 그거는 대립이 형성이 되고, 그때 잘못하다 보면 사람이 아닌 상황에서도 충분히 공격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뭐를 공격을 하고 그걸 그 피 냄새를 맡고 흥분을 하고 그 고기를 뜯어 먹어야지만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먹이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합니다. 아시겠죠? 제발 멍청한 생각 좀 하지 말고 미리 다가가지 마세요.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무슨 소린가? 피해야 됩니다. 첫 번째 피하는데, 피하는데도 방법이 있다는 거고, 그 피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절대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그 아기 상어 송이라든지 뭐 이런 행복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뭐 귀여운 모습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때부터는 긴장을 바짝 하셔야 돼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대처 방법이에요. 일단 피하는데 자유형으로 피하게 되면 상어를 보지를 못하죠. 상어를 봐야지만 이 상어의 공격 패턴을 알 거고, 공격하러 왔을 때 상어의 주부기는 이빨이기 때문에 입이 가까이 들이닥쳤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파피싱 그 건이나 아니면 또 프리다이빙을 할 때도 뭔가 찍으려고 했으면 자기가 어떠한 물체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체를 갖다가 상어 코 부분이라든지 눈 부분을 찌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가진 물체를 가지고 상어를 주시하면서 뒤로 빠져야 돼요. 그러면은 배영이죠. 약간 배영으로 하면서, 그리고 시간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물장구를 너무 많이 치면은 빨리 지쳐버린단 말이에요. 상어가 계속 본인을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위 포식자들의 머리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아요. 뭐 인간들이 기준에 만들어 놓은 것처럼 IQ가 뭐 80이다 뭐다 하는 건 IQ 자체는 사람들 보는 시각인 거고, 동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수영도 못하는 인간은 상당히 먹잇감으로는 아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갖다가 그 물속에 있는 상어라든지 고래, 범고래라든지 기타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동물들을 그렇게 재단을 하지 마세요. 제발. 단순한 것 같지만 얘네들은 상당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때로는 무리지어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범고래의 그 공격하는 패턴이라든지 물개를 잡아먹기 위한 패턴, 아니면 돌고래가 뭐 정어리떼를 잡아먹기 위해서 굴을 만드는 행동들, 이런 것들 보면 인간이 그 기준으로 갖다 IQ 80을 매긴다고 자체가 참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똑똑한 애들을 갖다가 어떻게 유리하게 밖으로 나와야 되냐, 얘네들을 물리치고, 그런 방법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최대한 자신의 힘을 갖다 비축한 상태로 물장구를 최대한 많이 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여유를 갖고 빠지는데, 여유를 갖는 모습 자체도 페이크예요. 이것도 당장 걔가 와서 찌르는 이런 반복적인 행동을 하면은 서로 지쳐갖고 정말 그쪽 상어 같은 경우는 눈을 뺏길 수도 있고 나는 또 다리를 잃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오고 가고 했을 때 상어도 재보는 거죠. 아, 내가 지금 공격을 해서 쟤를 지치게 하면 나는 뭐 고기를 먹을 수 있겠지만 또 눈을 잃을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덤비질 않는 거예요. 근데 뒤돌아온 상태에서 자유형을 치고 막 그렇게 물장구를 치면 다리 같은 거야 제일 많이 물잖아요. 상어가 제일 많이 무는 부분이 다리거든요. 쉽게 접근해서 다리를 무는 거예요. 근데 무는 순간까지도 몰라요. 왜? 보지를 않으니까. 느낌만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 무슨 소린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배영 뒤로 등 쪽으로 나가면서 그 총을 갖다가 상어를 항상 가르치고 상어를 항상 바라보고 천천히 빠지는 겁니다. 천천히 빠지는데, 물론 이제 가까이 왔을 땐 빨리 밖으로 나가야겠죠. 천천히 빠진다는 이유는 이 상어가 머리가 좀 좋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허우적대면서 지쳐서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지치게 되면 마지막으로 정말 필요할 때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못 쓰니까, 첫 번째는 그런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상어나 큰 포식자를 봤을 때는 일단은 마음을 좀 다지시고, 그 다음에 그 포식자로 하여금 떨어지기를, 점점점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배영으로 스페어건을 가르치면서, 그 포식자를 가르치면서 여유롭게 뒤로 빠져라. 빠지면서 항상 주시하고 체력 안배를 좀 하고 호흡도 고르게 하면서 빨리 안정을 취하면서, 아, 얘가 오면은 왼팔을 주고 오른손으로 눈을 찔러야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세요. 아시겠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그 포식자와 점점 거리를 두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 자기가 잘 가지고 있는 그 주변에 그 생선이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계속 쫓아올 수가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전에 찍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상어라고. 작사를 쏘자마자 워배공이 와서 그 드라마를 이제 잡아먹는 영상이 있는데, 그 주변에 그렇게 있으면은 몰라요. 깜짝 놀라죠. 근데 이미 그 생선이 만약에 제 몸에 너무 가까이 붙어 있고 이렇게 하면 상어 입장에서도 제가 피 흘리는 건 줄 알고 저를 공격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빨리 생선을 포기를 하고, 더 미련을 갖지 말고 포기를 하고 생선을 상어한테 주고 여유롭게 밖으로 나오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그 호흡에 관한 건데, 체력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뭐 문어를 잡거나 아니면은 굴치기에서 쏜 상태인데 굴에 이제 그 샤프트가 이제 꽂혀 있거나 아니면은 생선이 바위 밑에 이제 엉켜 있어서, 아, 왠지 좀만 더 뭐 이렇게 잡아 빼면 왠지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거기에서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오버페이스가 걸린단 말이에요. 오버페이스가 걸리게 되면, 오버타임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몇 미터를 본인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시간도 생각하셔야 돼요. 이 공기 중에서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고, 그리고 숨을 쉬면서, 아, 나는 이 정도 참겠구나, 이거 참 멍청한 짓입니다.
물속은 그렇지가 않아요. 숨을 참고 또 들어가야 되죠. 들어간 상태에서 홀딩해야 되지. 그리고 나온 다음에 숨을 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맨 밑바닥에서 자신의 숨이 최대치인 100을 다 사용했을 때는 나오는 구간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게 블랙아웃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쇼크가 일어나고 스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코마 상태라고도 하죠. 이제 뇌사 상태가 될 수도 있고 위험한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것을 꼭 계산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나오는 시간도 계산해야. 그리고 죽을 뻔했던 상황에서 나타나는 좀 증상들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게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 갔다 하면은 돌아오는 찬스는 있습니다. 그 돌아오는 찬스를 알고 빨리 그 대처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숨이 막혀서 죽거나 아니면 당황해서 죽을 때는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짧은 찰나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들이 쭉 일어납니다. 잊고 살았던 행복했던 기억들이에요. 슬픈 기억보다도 뭐 예를 들어서 첫사랑한테 고백했던 그 순간들, 아니면은 축구를 하다가 골을 넣었는데 그게 뭐 역전골이어서 완전히 그날의 영웅이 됐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르륵 생각이 납니다. 그런 게 생각이 나고 부모님 얼굴 생각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죽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럴 때는 빨리 그 상황을 빨리 인지를 하시고, 빨리 지금 만약 물속이라고 하면 물 밖으로 나오시려고 해야 되고, 아니면 자기가 정신을 못 차렸으면 한 번이라도 더 살아야겠다고 하면서 발버둥을 치셔야 돼요. 발버둥을 치면서 물속이란 상황에 가정했을 땐 낫벨트를 먼저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낫벨트 같은 경우는 저는 딱 한 방에 풀 수 있게 항상 그 여유 늘어난 부분을 짧게 잘라서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낫벨트 보면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거 딱 채우는 그 칸만 딱 채우고 나머지는 짧게 잘라서 언제든지 한 방에 제끼면 바로 낫벨트가 풀릴 수 있게 해놓고요. 그런 다음에 그런 그 의식의 끈이 조금이라도 놓여 있다 하면, 놓칠 것 같은 그 상황이 되면 그걸 그냥 그대로 그 추억이 아름답다, 생생하게 기억난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걸 빨리 이렇게 하면은 죽겠구나, 이게 죽는 과정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빨리 그걸 빠져나오려고 하셔야 돼요.